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쏙쏙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현님. 올해요? 예. 하루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6학년은 안 올라가실 테고 아직 5학년이시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올 한 해는 뭐 어떻게? 올 한 해 어쨌든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다사다난? 예, 다사다난했고 또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이 광장의 촛불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뭐 저도 뭐 한 해 바쁘게 살았던 것 가정생활도 같고요. 좋으셨고. 예, 또 올해 이제 또 오랜만에 순천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정치를 시작하게 돼서 당무감사 안 했습니까, 거기는? 당무감사 끝나고 맡게 됐습니다. 예, 당무감사 끝나서 맡게 돼서 이제 또 좀 내년 선거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도 뭐 두 분이 나이가 거의 비슷하시죠? 예? 동갑이십니까? 한 살 많거나 동갑이거나 뭐. 누가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민등록증 한번 까보시죠. 나보다 그래요? 올해 개인적으로 뭐 부산에 자주 내려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올해는 정말 뭐 나이가 들면 빨리 지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간 정말 다사다난했던 본인에게요? 예. 그리고 뭐 가족들은 다 건강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뭐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반성하는 시간이 많았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 보수 정당이 공천했던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법권선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보수 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반성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바빴던 거는 같은데 보수 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왔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뭐 이회창 총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인물 중심의 그 정치로는 이제 한계에 왔다. 또 다른 이념이나 정책 같은 걸 개발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현님이 좀 하나 뭐 요즘 이데올로기를 하나 내놓으시죠. 뭐. 아니 어쨌든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고 좀 몇몇이 다들 뭔가 준비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년에는 누구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각자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정책이냐 어떤 사고의 틀을 한번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을 거라 그렇죠. 저는 뭐 명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정 전 의원님은 아직 뭐 두 분보다 한참 어리시잖아요, 그죠? 네, 뭐 한참은 아닌 것 같고요. 한참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동시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4학년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에 힘이 없으세요? 예.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변인 하시다가 네,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큰 보람은 없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치가 참 김종필 전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정치가 허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허업. 18대 국회에서 제가 조윤선 전 의원하고 카운터파트 대변인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대를 지나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원외 대변인을 하고 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대변인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정치가 참 알 수 없다. 그리고 18대 대변인 했던 사람이 20대 와서 대변인 하고 있는 거 아마 제가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대선도 졌고 또 비대위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당내 뭐 조작 사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통합을 둘러싼 분란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큰 보람은 없었지만 또 나름대로는 큰 교훈을 얻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정치는 허업이다. 그러나 늘 최선을 다하자. 정당을 잘 택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정치는 소신껏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허업이 될 수도 있으나 늘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소신껏 하지 않으면 그건 김유정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모시고서 그 2017년의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2017년의 또 인물 우리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요. 세 분에게 키워드는 어떤 거였느냐, 또 올해의 인물은 누구였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다 질문이 갔죠. 저희 스텝에서 다 대체로 교집합이 많았어요. 네.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2017년 올해 이슈 키워드 그리고 2017년 올해 인물 두 가지입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2017년 올해 이슈 키워드 자료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지금 자료만 보셨는데요. 하여튼 하여튼 올해는 참 진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주권이 실현됐던 해이기도 하고 정치권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치인들의 행보 등장이 중요하게 취급됐던 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이 정하신 키워드를 말씀하신 대로 교집합 순으로 저희들 할 겁니다. 많은 수로. 이제 그 세 분의 키워드를 정리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나왔네요. 세 분이 공익했네요. 탄핵과 새 정부 출범입니다. 아마 이건 다른 국민들도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자, 탄핵과 새 정부 출범. 우리 서가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순서 같네요.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참 우리 국민들이 처음 들었던 헌정사상 처음 들었던 그 말 아니겠습니까? 파면한다 그러는데 그 파면한다의 목소리에 아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힘도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 떨림도 있었고 그것을 들은 우리 국민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87년 6월 항쟁도 겪었고 4.19 혁명도 거쳤고 많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민주주의 성과를 거둬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그 대의민주제의 이 한계라고 결국 느낀 그러면서 이 직접 민주제라고 얘기하는 이 촛불 광장, 이 촛불 민심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 광장에서 이것이 나라냐? 라고 외쳤던 국민들의 그 외침을 이정미 재판관이 그 일성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주인이 된 나라, 이것이 나라, 이제 어떻게 그 나라들을 꾸려 나갈 것이니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그런 그 역사적인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 의원님도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을 잡았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12월 지금쯤 치러졌어야 될 대통령 선거가 봄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 선거연도 굉장히 저는 이채로웠다고 보는 게 5명의 후보들이 TV 토론을 갖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저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국민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TV 토론을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많은 힘을 실어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잘한 것도 있지만 인사 참사라고 들을 만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딜레마를 보였고 외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자주 외교하겠다는 건 좋으나 김정은이라는 워낙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유보를 하지만 초창기는 정말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는 잘한 부분이 저는 많았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국민들이 6개월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내용을 원하기 시작하는데 일자리라든가 외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기다. 이거를 저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시네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버지의 후광으로 탄생된 첫 여성 대통령. 그래서 액면 그대로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을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정미 여성 헌법 소장, 헌재 소장 대리였죠. 이정미 재판관. 네, 네. 이정미 재판관이 파면을 선고할 때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느낌은 참 씁쓸하기도 했고 네.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공통으로 느꼈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마 여러 가지 이 탄핵과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다른 예. 정치적 해석은 뒤로 하고요. 국민들이 느꼈을 국정농단에 대한 좌절과 분노, 실망을 저는 민주주의로 승화시켜서 얻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많은 촛불 집회가 6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연인원이 1,700만이 참석한 그 촛불 집회는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됐는데요. 정치사적으로 큰 사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치 혐오증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도 됐고 그리고 내가 참여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탄핵과 이 새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이 바꿀 수 있다라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앞으로의 어떤 정치 담당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할 수밖에. 이정미 재판관은 그 뭐죠? 그 로를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리 올린 거하고 비교가 완전히 됐던. 근데 이정미 재판관 개인적으로 모르시죠? 따로 저도 개인적인 몰랐는데 인연은 없습니다. 그 알아보니까 저하고 같이 대학에서 학습 그 연구 서클을 같이 하는 사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보니까 너 몰랐냐 그러더라. 다시 얌전했는데 파면한다라는 역사적인 발언을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영상이 또 굉장히 여대생들 사이로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리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했다지만 그 선고하는 그 영상이 인터넷상에 상당히 돌았는데 젊은 이제 여성들이 앞으로 내 롤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이정미라는 개인도 상당히 어쨌든 시선을 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우리 다음 키워드를 보기 위해서 또 키워드가 어떻게 세 분께서 선택하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네요. 적폐청산은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는 선택을 안 하셨네요. 키워드로. 왜 안 하셨습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정치보복을 하시지 그랬어요. 왜? 아니요, 저것보다는 왜냐하면 뭐 두 분은 뭐 볼만 한다고 보지만 저것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거는 우선순위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보복 하신 건 아니고요. 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김주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적폐청산 왜 키워드를 하셨는지. 네, 뭐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됐고 또 뭐 불구속 기소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시대적 소명으로 안고 출발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전속결로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의명분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적폐청산의 큰 틀이. 하나는 이 군과 국정원의 어떤 댓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그 두 가지의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렇죠. 이명박 의혹 관련한 모든 의혹들. 그게 이제 국정원 댓글도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이 조금 소명 의식을 가지고 조금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무일 패싱이 되지 않도록 뭔가 이 검찰에서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위계 질서를 갖춰서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명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고 보여지는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윤 지검장만 부각됐을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새해에는 문재인 정권만의 어떤 그 새로운 키워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거는 지난 정권의 어떤 잔재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검찰이 좀 제대로
신속하게 네.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새 정부 들어서의 적폐청산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웠는데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도 8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지지를 보내고 계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박근혜 그 대통령의 탄핵 선고였다라고 보면은 결국 그 이후에 하나하나 이 그 적폐를 저희 청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게 국민들의 요구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 1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폐 청산이 그런 측면에서 방향도 잘 잡았고 지금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그 하나하나 국정농단의 핵심이 그 최순실 이 그 박근혜 농단이고 그 속에 이제 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리스트 각종 리스트 국민들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갈랐던 것 그다음에 또 국가기관이 선거 정치에 개입했던 일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국정농단을 했던 하나하나를 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그 죄를 물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역사에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걸 뭐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이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이게 나라라고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작업이 이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고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도 지금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를 정말 이 국민들의 소명을 받아서 이 그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그 바탕 위에서 나라가 하나하나 이 바로 세우고 잡아 나가는 그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진성호 의원님께도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적폐청산 여론조사가 80% 하셨는데 제일 최근에 12월 26일, 27일 MBC가 보도한 갤럽 조사는 계속하자가 59.7, 조속히 마무리가 36이니까요. 어쨌든 최근엔 비중이 상당히 이제 줄고 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로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지금 적폐청산 죄송합니다. 중간에 적폐청산의 피로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피로감이라는 거는 자 적폐라는 게 뭡니까? 이번에 제천의 화재 사건도 보면 알지만 적폐라는 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 말고도 사회 곳곳에 적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공정성 이런 문제 많은데 지금 왜 지금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냐면 정치 보복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블랙리스트 무슨 국정원 등등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이 예컨대 정치에 개입했다거나 국민의 돈을 엉뚱한 데 썼다면 저는 당연히 단죄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묶일 때 좀 다양하지가 못하고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간에 잘못한 모든 것은 적폐입니다.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는 고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이 자 그러면 과거의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이제 사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적폐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이 불법적인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적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금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자, 이게 적폐를 청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경고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곳곳에서 이런 적폐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구속 막 시키다가 계속 풀려나오는 걸 보면 검찰도 지나치게 권력에 비율을 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독립적으로 좀 활동해라. 정부의 어떤 주문받아서 하는 이런 식의 수사는 조금만 지나가면 국민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계하라는 저는 이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우리 세 분이 선정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핵이네요. 이 북핵 긴장 고조는 서가본 의원님은 안 하셨죠? 키워드로. 두 분은 하셨고요. 그럼 우리 김정원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선물로
북한에서 발사한 게 화성 12호였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차례 뭐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무력 도발이 있었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과연 이 보수 정권 10년이 한반도 정책이 정말 엉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과연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나 또는 한반도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가, 또 국제사회에서 그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가, 균형 외교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의 논란도 대두가 됐었고, 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네.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많은 논란도 있었고요. 운전자론 말씀하신 거구나. 한반도 정책의 어떤 운전자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딱 보기에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과 어떤 이 탈권위적인 행보에 대한 그 지지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교나 안보나 또 특히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새해에는 분명히 또 어떤 그 전환점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텐데 네. 저는 그 대북 제재와 더불어서 대화 뭐 필요는 합니다만 과연 이거를 끝까지 골수할 상황인가, 그리고 미북 간의 이제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 없다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처럼 국민들은 그나마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니라 정책으로서 보여주는 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북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님 말씀은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이 뭔가 좀 불안정하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세요, 같이 예, 보세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걸 갖다 단순히 이건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자, 미국 ABC 방송이 이제 국제뉴스 1위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이후에 구글 트렌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네. 자, 올 들어서 제3차 대전, 핵전쟁, 노스코리아, 이것들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탑에 올랐다는 겁니다.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꾸 국내에서도 일부 언론이나 보면 김정은 대 트럼프의 대결을 몰고 가는데 이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갖다가 운영할 국군 통수권자이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취임 직후에 일주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NSC를 소집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는 굉장히 그 순발 있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그럴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가 조금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의 최근 스탠스를 보면 측근 중에서 그 대화파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은 게, 최근에는 평창 올림픽을 갖다 의식해서인지 너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바뀌는 것 같다. 근데 이걸 갖다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인 최근의 뉴스를 보면 외신들이 그런 보도를 합니다. 자, ICBM이나 핵도 중요하지만 탄저균이나 생화학무기 지금 능력 3위 국가가 북한인데, 지금 ICBM급 여기 미사일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경우 뭐 서울은 뭐 200~300만이 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협한데, 진 의원님은 그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어떻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자꾸만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중국을 의식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했던 그 말씀들하고 북한에 대해서 진짜 대화는 없다. 보복이 아니라 제재와 이제 이 타협국면이 아니라 제재라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호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 하라. 입장이 싫지 않다, 왜 자꾸만 뭐 북한하고 뭐 대화도 있지만 뭐 북한의 지원 문제를 꺼내고, 저는 이럴 때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외교도 저는 지금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미국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중국 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한다. 뭐 이런- 미흡하다. 예, 미흡하다. 좀 미흡하다 지금 현재는. 실제로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전문 그 잡지죠, 디플로맷에서 네. 올해의 균형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본, 네. 이 한반도, 그러니까 이 동북아까지 동북아 또 미국 이 사이에서 결국 한국이 네. 우리 가장 당사자지요. 북한과 당사자인데 한국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사실 없어요. 적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고 ICBM을 쏘는데 사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했듯이 북한과 미국과 그럼 우리 뭐 해야 실제로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한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말이 안 되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그 운전자론이 나왔던 것이고 그 운전을 가는 데서 얼마나 야당과 또 보수 언론에서 말이 많았습니까만은 결국 운전자라는 게 난폭 운전하는 거는 승객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가장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빠르게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 이 이 국민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몰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각에서 이 한반도에서 대화의 끈을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또 우리도 여기서 중국은 중국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미국 이 대미 경제보다 지금 대중 경제가 더 커요. 그래요. 이것을 이 그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또 무시할 수는 그러니까 없어서 얘기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러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 그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과거 정권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이거를 알겠어요. 이렇게 엉클어 놨습니까? 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인내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알았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충분히 전달됐어요. 예. 예. 그리고 평창 올림픽까지 있어요. 예,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하고 운전자론이라는 있죠. 것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다. 그렇죠. 그 예. 이론을 원래 서영께서 제공하시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아예 하셔야 돼요? 네. 예, 간단하게. 예. 네. 운전자 난폭 운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운전. 네, 야당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운전대에 앉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려가 큰 것은 보수 정권 10년 동안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망쳐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힘들게 출발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tillerson 그 국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중국하고 논의를 했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제외돼 있었잖아요. 바로 일례를 하나 보더라도 운전대 난폭 운전은커녕 운전대에 앉지도 못하는 이 한국의 외교 안보 현실에 대해서 야당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급변하는 지적하는 국제 것이죠. 질서에서 하나하나 사안을 가지고 전체로 규정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tillerson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우리하고도 같이 다 의논할 거 다 의논하고 그건 사후의 중국과도 문제잖아요. 의논하고 일본과도 의논하고 개별 미국의 국무장관이 각국의 장관들 하나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중국은 중국대로 의논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의논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의논하고 또 북한에다가 메시지를 줄 것은 메시지 던지고 이걸 가지고 패싱이다 뭐다 소외됐다 시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규정해 버리는 것은 오늘은 이제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은 이제 논쟁은 우리 합리적이지 않다. 내년에 이렇게 가서 또 말씀드리고 많이 싶어요. 하시고요. 예. 규정은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분이 정하신 키워드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알아본 자리니까요. 지금까지 세 번째 키워드까지 했습니다. 탄핵 새 정부 출범, 적폐청산, 그다음에 북핵 긴장 고조. 자, 마지막 다음 키워드를 세 분이 어떻게 정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죠. 네, 나왔네요. 이건 사드 보복과 보수의 위기 한 분씩 이렇게 한 건데요. 사드 보복은 뭐 지금 다 연관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이건 한 분만 얘기를 좀 듣죠. 이건 외교 문제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 서가반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도 참 중요한 이유가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초기고 굉장히 열심히 중립자적으로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중국의 보인 태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중 관계가 복원됐다면 정말 조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 기분 나쁘지만 참자. 그런데 지금 뉴스들이 나온 거 보십시오.
뭐 관광 풀고 경제 풀고 한다고 했지만 지금 풀고 있습니까? 오늘도 보면 뭐 베이징시에서 관광 한국 가는 사람들 단체 관광 뭐 제한하고 어떻고 산둥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과연 제대로 한국에 대해서 국가로서 그 인정을 하고 있는가? 네. 심지어는 지금 기자 맞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폭행해놓고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질 것은 따져야 됩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장관도 사강외교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네.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우리가 세게 나가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못 선정하면요. 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좀 제발 좀 신중하게 예. 제대로 해라. 이런 요 충고를 좀 키워드는 우리 진 의원님이 선택하신 예, 거죠. 예. 자, 그럼 보수의 위기 키워드는 우리 서 의원께서 예.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탄핵 이후에 최순실 박근혜 네. 국정농단 이후에 실제로 이제 보수가 지금 구심점을 잃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거기서 그 제도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거 국정이라는 게 여당만의 것도 아니고 야당 전유물도 아니고 결국 보수의 양 날개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날개짓을 왔다 좌우로 왔다 갔다 날개짓을 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그 평화와 안전 행복을 위해서 정치가 그렇게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 실제로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안타깝게도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또 실제로 자기들의 그 역할 사명을 좀 망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요 보수 얘기를 우리 김유정 의원이 간단하게 네. 멘트 듣고 잡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수가 분열로 망해가는 이 정치적 비극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에 이어지는 자유한국당의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죠. 지금 그게 11% 무너졌고, 정도? 뭐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잖아요. 네. 안보나 공동체적 가치, 가족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냥 이념적 대립, 시대 정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보수가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무죄 판결 받고 일성이 보수 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정말 건전한 보수의 재탄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도 독점하는 것은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건전한 보수가 있을 때 저는 제일 여당도 저는 건전하게 정치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 기대도 되겠죠? 보수의 위기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제가 말해도 두 분 다 진보고 저는 보수이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일단 보수 정치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국민들한테 죄송해서 말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도 이야기한 것처럼 친박 청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약해가지고 의석수에 비해서는 너무 살살하는 바람에 좀 쉽게 가셨는데 내년에는 조금은 잘못하면 힘들 것이다. 왜 이제 점점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내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너무 김성태. 살살해드렸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홍준표, 김성태 체제에서 기대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는 그동안 좀 참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뭐 내년부터는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비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오히려 왜 이게 웃으세요? 그렇게 싸움하는 가능하지 않다? 야당이 아니고 알겠어요.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국민과 그 국가를 보고 가는 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싸우고 대립하는 정치가 싸움은 과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아니,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남의 일처럼 자, 내로남불 첫 번째 우리 주제 2017년 올해 이슈 키워드는 이 정도 선에서 왜 세 분께서 이런 걸 정하셨는지 그 배경 설명과 또 간단한 논쟁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2017년 올해의 인물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분의 인물을 우리 3분의 패널께서 정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세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 인물로 하셨는데 이건 진 의원님부터 왜 선정하셨어요? 올해 인물로? 일단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겨울이 아니라 봄에 선거를 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국민적 요구도 있고 또 비상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주목받은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분이 당선될 때는 41.1%입니다. 과반도 못 듣고 당선된 분인데 당선된 뒤에 6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는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쇼통령이라는 비판도 있고 제가 봐도 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국민들이 보고 싶어 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상식적인 대통령이 좀 등장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보여준 그 행보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일자리가 지금 수치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좀 힘들고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뭐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했다는데 그게 지금 뉴스에 이제 안 나옵니다. 지금도 그 상황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또 하나는 안보 문제라든지 저는 집권 초기에 보여준 그 알겠습니다. 안보와 경제에 예.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6개월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퇴색된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내년이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계속 기대를 가져보는데 6개월 정도는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지만 그 다음에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음 내년부터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내용으로 좀 승부하시라고 저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첫 번째 인물로 선정하신 배경이 좀 서 의원님하고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아까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딱 뜨니까 우리 서바 의원님은 흡족한 표정을 짓으신데 우리 국민들이 다 요즘 뉴스 보면은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입이 좀 대통령만 이렇게 나온다고 얼거리 올라온다는 거 보시죠. 아니겠습니까?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그 대통령이고 실제로 또 탄핵으로 이 그 취임한 대통령인데 당선된 대통령인데 사실 국내외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북핵 위기, 그다음에 또 좀 경제는 일자리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또 각종의 많은 이른바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이 과제들 다 안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입꼬리가 올라가게 그 가장 컸던 게 결국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인 불통에서 우리 서 의원님은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참여정부 때 같이 근무하셨나요? 제가 이제 비서관으로 있었고 그때 민정수석으로 바로 계실 위에 때. 상관. 그렇죠. 그럼 예. 개인적으로 말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 평가하세요? 내용이 어떤 캐릭터가 어떤 실제로 거예요? 저와 같이 청와대에 계실 때는 이 말없이 묵묵히 그래. 원칙 원래 스타일이 항상 그래요? 그렇죠. 또 아주 별로 얘기 안 해요? 고집스럽고 또 소신을 지키는 할 말하는 이 수석 당시에? 그렇죠. 그런 원칙적인 수석. 현재 그랬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거는 어떤 지금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리더십은 소통의 대통령으로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불통에서 민주적인 그 소통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실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친절 이니구스 우리 이니 이런 애칭을 들을 만큼 국민들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모두가 다 바램처럼 적폐청산 빨리 잘 마무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다운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 정책들 실현해 나가는 거죠. 가까이 예. 모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우리 김정은 의원님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 첫 번째로 선정하셨나요? 아무래도 탄핵 이후 첫 장미 대선으로 탄생한 대통령, 그리고 보수 정권 10년을 뛰어넘는 정말 내 편일 것 같은 대통령을 뽑았다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 한 사람으로 뽑았고요. 대통령이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김에 소통이라는 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앉아서 하는 게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 싫은 것,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 같은 소통이라면은 지난 10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하는 목소리만 귀담아 듣고 싶어 하고 이견을 좀 들어야 된다. 이견에 대해서 적폐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는 2018년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 정말 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기대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채워주셨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바라본 인사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했던 인사 배제 5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도 국민에게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게 있었다면 정말 금상첨화였지 않았을까. 네. 소통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취임 후 7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고, 7개월 정도 됐나요? 넘었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적폐청산이나 과거 10년 정권에 대한 반사 이익보다는 제대로 된 문재인 정권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하고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건 맞지만, 또 향후에 국민이 또 기대되는 새로운 또 기대되는 미래 리더십들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이 누가 됐는지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절대적인 제1권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아마 진성호 의원하고 김주정 의원이 간단하게 좀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간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길게 했는데 이분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김정은은 범죄자라고 저는 봅니다. 범죄자고, 또 하나는 고모를 그렇게 가혹하게 죽였을 만큼 내용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북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상대 대우는 해주지만, 지금 유엔이나 국제적으로 지금 평가가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 네.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맞는 평가를 해야 될 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 살해한 것도 보면 알겠지만, 저기는 북한의 인민들을 굶게 하는 네. 아주 냉혹하고 나쁜 지도자라는 걸 알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내년에도 아마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김정은 같은 스타일의 인물들은 강하게 나가야지 자꾸 약하게 허점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끌어다닐 수밖에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국제사회가 탄생시킨 전제 폭군이다. 예. 김의원 범죄자입니다. 네, 84년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 27의 국가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했을 때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무시했었죠. 네. 그리고 이 정권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는가, 북한 붕괴의 우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의 독재자라는 그런 닉네임답게 아마 이 7년 동안을 그런 폭군 정치를 통해서 네. 또 바깥으로는 국제사회 핵으로 위협하면서 이렇게 견뎌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미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타임즈가 선정한 100대 인물에 영향력 있는 인물에 들어가고 2015년 또 올해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무시 못할 독재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얕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 71인가요? 이런 트럼프와 33살의 김정은이 주고받는 막말에 국제사회는 정말 많이
실망과 탄식을 자아냈던 올 한 해였는데요. 내년에는 젊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하면 굉장히 유연하게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그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문재인 정권이 좀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죠? 그렇죠. 백두혈통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있는 아버지 김정일, 이분 백두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난 게 확실합니다. 김정일이 글로 갔을 때 거기서 야영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사료를 통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인물 세 번째, 어떤 인물이 올해 인물 세 번째 됐는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고 과정입니다. 네, 이 안철수 현 대표를 인물로 뽑으신 분은 서가본 의원님. 예, 뭐 평소에 여러 많이 거예요? 겹쳐서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아는 편이죠. 아, 그래요? 예, 정말로? 예. 뭐 식사도 한번 해보셨고. 식사도 했고, 예. 전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정부에 뭐 많은 위원으로도 참여했고, 또 우리 당의 당 대표로도 했었죠. 같이 했었죠. 국민연합. 예. 대변이었던 저도 예. 식사 한번 못했는데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왜 하셨습니까? 왜 인물로 하셨습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뭐 해서 겹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 올 한 해 많은 이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도 진짜 드라마틱한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틱하게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짧은 정치 연륜에 비해서 대단히 지금 빨리 성장해 가고 적응해 가고 있는 이 과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총선 이후에 3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고 다당제의 다당제의 효용성을 잘 국민들에게 입증시켜 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였는데 현재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아쉽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지요. 왜냐하면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3당인데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과정들은 거쳤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이제 바른당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한 마음으로 바른당과 이 합당을 했다면은 또 그것도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역 의원들 절반 이상이나 되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좀 격렬하게 싸우면서 결국은 어느 게 덧셈이고 어느 게 뺄셈인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다.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 또 새로운 형태의 이 다당제의 모습들에 대한 기대가 좀 아쉽게 됐다. 특히나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 사람들은 맥없이 앉아서 그냥 뺨 한 대 세게 얻어맞는 꼴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실망도 제법 크다. 아쉬움도 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판을 뒤집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얘기하시니까 오늘은 없으신 것 같아요. 유구 의원님이 판을 없는 것인지 판을 깨는 것인지 다음 주 정도는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될지 결과가. 자, 그럼 세 번째 인물 안철수 대표까지 저희가 봤고요. 자, 네 번째 인물은 어느 분이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과진령이 전부 붕괴되고 분열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 상황에서
과정부가 폭주 기관차를 몰고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동전선을 펴서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진성호 전 의원이 선정하셨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정당의 대표와 좀 안 어울린다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저도 같이 국회의원 해왔지만 비주류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본인 별명을 독고자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어느 개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제가 아는 보수 진영에서도 비주류였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홍준표 대표를 좀 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늘 저 친구를 왜 날 이렇게 씹느냐 비판하느냐 그 정도로 홍준표 대표는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을 특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왜 그럼 저분이 대표가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박근혜라는 휴가 하면 우리 보수 정치로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네. 박근혜 세력이라고 하는 친박을 청탄하는데 저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그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등등 네. 있었지만 못했던 것을 어쨌든 욕을 먹으면서도 홍준표 대표는 대충 지금 하고 있다. 본인 말로는 90% 했다고 하는데 대충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들 이제 교체하고 이제 친박 일부를 이제 뭐 정리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김성태 새 원내대표와 함께 홍준표 대표는 일하기가 편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본인에 대한 또 보수진영의 비판도 수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내년에는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좀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제가 봐도 굉장히 특이한 보수 정치인이고 또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 못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대표의 인기는 거의 90대 10인데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받았던 걸 보면요. 홍준표 대표는 24, 문재인 대통령은 41. 그 정도로 본인의 바탕에 대한 건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잘 안 그래요. 나오지만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네. 한번 제대로 한번 투표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홍준표 수가 있다고 대표의 하여왕투자에 관한 보수의 재직결을 가져올 수 있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인물 4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인물 5번째는 어떤 분이 선정됐는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라는 인물은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선정했습니다. 네. 정말 이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야말로 박정희 시대가 제대로 막을 내렸다. 확실하게 내렸다. 네, 확실하게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후광으로 얻은 권력이 너무 컸다. 네. 그리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 없는 외마디 정치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네. 속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늘 스스로 정치하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라 걱정과 국민을 위해서. 그때 대선 때 그랬어요. 그랬죠. 늘 그게 본인의 일성이었습니다. 일관된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네. 정말 그 말을 그대로만 지켰다면 정말 얼마나 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아버지 시대의 오명을 딛고 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성 대통령의 어떤 이 롤 모델로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내내 남습니다만 지금 이 구치소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역시 3월 10일 날 탄핵 주문에서 보였던 것처럼 헌법 소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고 나는 여전히 죄가 없고 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고 그런 오만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은 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어떤 분을 선정하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히셨다는 거죠?
선정하셨어요. 예. 네. 뭐 결국은 구속됐어요. 법꾸라지. 네. 참 우리 국민들이 검사 한 사람을 이렇게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재탄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는지 네. 싶을 정도로 정말 이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어쩌면 이 그 끝판왕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된 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권력 검찰 또 정치 검찰의 화신처럼 네. 되어 있을 것도 또 실제로 또 그랬죠. 그러면서도 조금 더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 없고 당당하게 당당한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이 경악했죠. 결국 네. 세 번째 만에 이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 국민들이 이 바로잡아야 될 적폐. 네. 이 권력, 공직자들의 이 그 권력을 쫓는 공직자들의 이 비뚤어진 이 그 관행들. 그 점이에요. 예, 그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초고속 엘리트인데요, 그죠? 검찰 출두할 때도 기자, 언론인들 향해서 레이저를 쏘고 예. 황제 수사를 받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구속 안 되고 그냥 예외 사항이 되는가 보다. 이 점이 국민들의 어떤 반발을 샀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의 인물, 2017년 올해의 인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호 전 수석까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그 2017년에 여야 각 정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됐는지 세 분께서 매기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정당의 성적표는 어땠는지요. 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좀 자꾸만 하락세고요. 자유한국당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총평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그러니까죠. 예, 생각이 없으시면 안 하는 걸로. 근데 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한번 봅시죠. 내년에 예. 언제쯤 보면 될까요? 제가 볼 때 내년 지방선거가 7월쯤 보면 6월입니다. 예. 근데 7월 끝나고 난 뒤에 7월쯤 보면 상당히 저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바뀝니까? 그 전에도 조금씩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하고는 내년 7월쯤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국민의당은 좀 치고 올라갈까요? 국민의당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도 김진성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치고 올라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하여튼 정해주신 키워드 인물 갖고 저희들이 쭉 논의를 해봤는데요. 자, 사진 한 컷 또 우리 간단하게 세 분께서 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가번 전 의원께서 선정한 사진 한 컷. 이정미 재판관.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그 한 컷이시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힘 있고 떨리는 목소리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만감을 교차하게 하는 그 한 컷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이물리한 행진곡을 재창이냐 합창이냐를 놓고 정말 옹졸하게 굴었던 지난 보수 정권과의 싸움을 생각했을 때 다 같이 함께 재창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정권 교체가 됐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돌발적으로 그 유가족을 보듬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많은 사람이 눈시울을 적셨고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대통령에게 그 거는 기대가 훨씬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유행가 가서 늘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참 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이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AFP하고 로이터 통신이 공통적으로 올해 사진으로 뽑은 것 중에 겹친 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시간 미상, 장소 미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아무도 사진을 한 번은 못 찍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9월 16일 정도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저 장면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나 한번 봅니다. 김정은의 저 뒷모습. 앞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사진 한 컷에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김정은의 앞면은 보기 싫은 겁니다.
뒤통수를 보면서 자 저걸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자 저는 근데 저 장면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할 일입니다. 김정은의 저 뒷모습. 저는 김정은도 인간이라면 네. 북한 인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정말 핵 미사일 포기하고 정말 진짜 대화, 진정한 대화 한번 할 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권력에 취해서요. 네, 하여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하여튼 또 기대되도록 우리가 또 끌어내야겠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를 뽑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는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내고요. 새해는 좀 더 좋은 기운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도 헐헐 털고 일어나서 좋은 한 해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명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